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세부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금액을 2천억 달러로 하되 연간 최대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 협력에 분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도 실질적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선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외화 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세 협상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 슈퍼위크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 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타결.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아쉬움이 많이 가득히 남는 협상 결과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미국의 강권에 밀리다시피 해서 협상이 시작이 됐고 또 협상 내내 미국의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리고 네. EU라든지 일본과 미국이 했던 협상만 보더라도 한국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협상이었고, 사실 전반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EU나 일본의 협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선방한 부분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더 그르치지 않고 했던 협상이고, 이거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겠다라고 네. 하니까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게 워낙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과연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예를 봐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조건 속에선 선방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을 너무 정무적으로 정치 공세의 시각으로 보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현재 즉시 지금 나온 직후부터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네, 서로 어떤 좀 말이 점이죠? 바뀐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3,500억 달러를 지급을 하고 6천억 달러를 뭐 기업이 투자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총 9,500억 달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수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네. 우리는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상무부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개방을 받아냈다. 또 서로 지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미 관세 협상은 전체적인 원칙과 줄기보다도 사실은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충분히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 갖고 나와서 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3,500억 달러를 전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점, 네. 그리고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못을 박아둔 점은 그나마 우리의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관세 협상단에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은 점수 줄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약간 우려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같이 말씀을 언급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약간 분위기랄까요? 지난 첫 번째 한 2달 전이었나요? 한미 정상간 만남과 비교해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어땠다고 보시는지 이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도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남의 분위기를 보면 네. 계속 나쁘지 않은 신경전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회담 분위기였고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신경전은 실무자들이나 회담 이전에 그 협상을 하는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전을 벌였겠지만 대통령들 사이에서는 크게 갈등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 근데 하나 어제 좀 두드러졌던 거는 뭐 일시적인 장면일 수 있겠으나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건데 네. 다른 정부 관계자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좀 테이블에 가까이 이렇게 좀 바싹 다가가서 앉아 있었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만 네. 좀 뒤로 물러나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협상을 계속해서 싸우듯이 진행을 해왔던 그 흔적인 동시에 호락호락하게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그때가 이제 협상 타결 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상을 실제로 했던 부총리는 좀 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싶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의 협상가들이 터프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김정관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김정관 장관이 그렇게 꼽혔는데 네. 그거는 터프하다는 말을 했던 거는 사실 협상 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는 동시에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터프하다는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에이펙 기간 내에 타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또 신호가 느껴졌었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 어때 분위기나 어떤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 있었어요? 뭐 사실은 87분간 이제 오찬을 겸한 회담이었는데 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관세 협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문화 여러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기에는 다소 좀 숨가쁜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언론에 보면은 당초 90분을 예상했으나 예상을 깨고 2시간이 훌쩍 넘었다.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야 정말 분위기가 좋았구나인데 저는 조금 뭐 통역이랑 식사까지 고려했을 때 87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그냥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왜 경주의 유명한 이 왕관을 금관. 금관을 왕관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물론 한 1000g 정도의 순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요 전혀 뜻밖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대학가에서 지금 가장 격렬한 시위의 구호가 뭐냐면은 No King입니다. No King. 트럼프 당신은 왕이 아니야. No King 인정할 수 없어. 왕 노릇하지 마 이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거 파고든 거 아닐까요? 근데 예. 이재명 정부가 왕관을 그것도 상당히 옛날에 그 화려한 금관을 선물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현지 언론에 특히 조금 진보석 색채의 언론들이 왜 이런 선물을 했냐고 억장이 무너진다. 생각 못했던 저기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교묘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건데 뭐 농담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금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 좋았을 너무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전 제일 재밌었습니다. 자, 어떻게 트럼프 보면- 대통령이 반론을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쓰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습니다. 왕 아닙니다. 제가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준 거예요. 뭐 이런 거. 그걸 쓰고 일해야 왕이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왕인가 뭐 이런 반론을 그렇죠. 우리 사극 보면 쓰고 일하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할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요. 2399님이 미국 상대하기 힘들었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다행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당은 민주당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원금 회수를 위한 다충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존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입니다. 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정말 훌륭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까 두 분도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측면 또 약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측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좀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서 상호 관세 15% 유지, 자동차 관세 우리가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제 15%가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약품 목재 같은 거 최혜국 대우,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의익 개방 없다. 다만 뭐 윤주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는 딴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추후에 뭐 어떤 그 스케줄이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 있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보면은 뭐 합의 안 됐다는데 이거 우리 측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도 아직 네. 조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대만에 비해서 네. 불리하지 않게 한다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요? 협상의 내용인데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좀 왜냐하면 대만이 만약에 엄청나게 불리한 조치를 받는다면 네. 우리도 사실은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은 아무리 도장, 지장까지 찍었어도 네. 그게 나중에 전혀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합의문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부터 미국, 일본 사이에서 네. 문서 자체가 다른 팩트 시트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오. 지금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본에서는 4천억 불 투자라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5천억 불을 넘어가는 걸로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참 하고. 이게 듣도 보다 못한 협상과 듣도 보다 못한 합의예요. 그죠?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역수입해야 된다. 네. 또 도쿄 가스는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서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허술한 조직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다 보면 뭘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소리를 하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받아 적는 사람이 잘못 적었거나 그래요. 전수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협상 결과에서 괴리가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 일본이라는 세계의 강국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협상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미국, 일본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을 안고 또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관세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 다 인하를 했고 네네.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복제약 이런 것들은 무관세 그리고 의약품 목재 이런 것들은 최애국 대우를 얻어냈는데 근데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철강이잖아요. 근데 철강 관세에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네.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철강 50% 이것도 또 우리 주력 산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런 데 또 네. 원자재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뭐 건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찜찜하지만 여하튼 자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로 불투명성,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게 많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는 중론인데 또 업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2천억 달러 이 부분 이게 지난 7월에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한 거의 10배거든요. 사실은 한 석 달 전에 부담하겠다. 그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런데 과연 2천억 달러 이걸 현금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연 200억 달러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플러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못 얻어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김수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불안 요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통적 의미에서의 통화 스와프는 어차피 미국 연준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얘기되었던 것이 이제 원화 기반 스와프라고 해서 예. 원화를 맡겨 놓으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집행하는 네, 이런 방식이 거론이 됐는데 네. 조금 그것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따낸 것이
일본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2천억 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연간 한도 200억 원, 200억 불을 네네. 설정을 해놔서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바로 어떤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통화 스와프보다는 네. 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충격을 덜 주는 네,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낸 것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잘 지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내 여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네. 그 200억 불을 정부가 우리 국민의 복지라든지 산업에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돈은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할지라도 큰 돈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시위들이 있었는데 여러 부류의 시위가 있었죠. 근데 네. 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크게 시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이렇게 강탈하듯이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강했으면 한국 정부도 협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라든지 한미 FTA 반대 시위들이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거든요. 요번에 쇠고기 수입도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거 막은 것도. 네, 예. 그 거기까지는 좀 농산물 개방까지는 막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자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돈이 결국에 미국으로 간다는 점, 네. 이런 점들에 대한 국내 압박 이게 정부에도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사회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예전보다 잦아든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은 우리 사회에 이게 이런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국민적인 요구를 표출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윤재진 위원님 연 200억 달러 예. 플러스 외환시장 안정 방안 어떤 그 안전핀이라 할까요? 안전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마련 부분 이거는 추후에도 조금 노력할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이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 있고 네. 일본은 사실은 기축통화국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통화 발행의 권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엔화를 찍어내서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매우 어려울 때는 200억 달러 상한이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투자를 뭐 다음 연도로 2월을 지연을 한다든지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조치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외환 보유고 한 4천억 달러 되는 수준의 돈을 건드리지 않고 수익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보통 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더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대미 투자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미 투자액이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게요.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돌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쏟아부었던 투자가 일본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대미 투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돈을 미국 안에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만 하면은요. 워낙 미국 경기가 좋고 미국은 내수시장이 넓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미국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단순히 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시각을 바꿀 필요도 우리의 있다. 시장을 미국으로 넓힌다. 미국을 우리의 내수 시장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발상으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이번에 이 엄청난 대미 투자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미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거기 이제 산업 기지를 구축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트럼프나 이런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그 수익금 배분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 상식에서는 좀 벗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극복해야지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과 우리가 동일한데 문제는 원금 상환 후에
미국이 90%를 가져가도록 지금 돼 있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행인 것은 원금이 상환이 모두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음 정부, 미국 정부와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좀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사업을 굴리고 투자를 해도 10%밖에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할수 우리의 없다. 사업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3대 7이나 뭐 4대 6까지는 놀리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심어준다면 충분히 저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닐 때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부분을 얻어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일본과 좀 비교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뭐 크게 보면은 이거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금액이 일본의 경제 규모나 뭐 이런데 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심지어는 뭐 3,500억 달러가 아니라 뭐 이거저거 합치면 6,500억 달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네트로도 일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너무 우리 경제 규모에 애초에 그냥 약속해 준 게 크지 않았느냐 부담이 된다.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기축 통화와 달리 우리나라 통화나 이 외화는 그렇게 안정돼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 안 갖췄나 했을 때 일본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하시겠어요? 일단 기축 통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효과는 없지만 이거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 또 일본하고 다른 측면입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한도 투자 액수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정해놓은 것이 그나마 안전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가 이제 일본의 나라 크기,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춰서 본다면 한국 쪽이 부담을 더 크게 지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액수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마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좀 더 주도권을 더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꼭 과도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게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것인데 구조가 수익을 보고 이득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대자본이 이득을 갖고 가고 손실이나 리스크가 생기면은 이거는 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돼버렸다는 거. 이런 점에서 이번 협상은 한국 대 미국의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대자본에 국한되어 있는 그 세력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좀 시민들의 관계도 좀 봐야 된다. 잘못 돌아가게 되면 이득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국가와 시민이 보전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이 점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어제 사실은 가장 주목되는 발언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 보도에서는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여하튼 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하나오션에 뭐 미국 공장 뭐 여기서 뭐 저기 뭐 제조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자, 이 부분은 이거를 한번 좀 궁금해요. 그 아주 구체적인 어떤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협정 있잖아요. 협정이 좀 일본 수준으로 근접을 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근데 완전 타결은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약간 그 선제적으로 지른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세요. 지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깊숙하게 좀 공론을 벌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길로 우리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토론이 그렇게 사실 정치권의 여야도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수준이었지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앞서 나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일단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명확하게 약속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했을 때 건조까지는 일단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케이가 떨어진 셈이지만 그것도 미국에서 해라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핵 연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그냥 핵 연료를 공급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국제사회의 핵 관련 규범이 핵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논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현재 좀 일단은 질러놓은 공을 먼저 차고 달려가는 격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잘 달려가가지고 그 공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른 측면이 있냐고 사실 김수임 위원께 여쭤본 거는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최종 합의는 아닌데 이걸 대통령이 좀 앞으로 치고 나왔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적 논의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김수민 평론가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우라늄 그렇습니다. 농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핵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근데 그 동안에 수십 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이 부분을 그렇게 넉넉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일본 수준으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이 일본 눈치를 안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일 텐데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해놨는데 잘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이건 우리나라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미국을 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좋죠. 지금 현재 디젤로 움직이는 그 노후화된 잠수함으로는 북한의 대잠 작전을 제대로 이제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보적 이유가 있지만 실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만들게 되고 보유하게 됐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당사자는 사실 중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거양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중 봉쇄 방어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인데 핵잠을 갖게 됐을 경우에 네.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 특히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만 침공 시에 얼마든지 주한미군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핵잠을 우리가 보유하고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미다라고 저는 볼 것이고 특히 그것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됐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연료까지도 충분히 미국 내에서 저는 조금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이번 미국의 기회에. 구미에 상당히 맞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병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부담하면서 맞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막고 북한도 막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협상 카드로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사실은 셰시의 발언으로 대표되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태도, 그러니까 친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우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핵잠수함 갖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네. 미국 내에서 저렇게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통 정보 듣기 전에 짧게 요거 한번 지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드리면 지금 우리가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대미 투자 방식이라든지 그거에 명과 암을 지금 짚고 있는데 또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되는 게 미국 그 무기 구매라든지 네. 우리 국방비의 더 증액 규모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컨셉을 들고 나왔냐면 우리 약간 전자권 해체와도 연상시킬 수 있는 우리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것도 이제 미국 구미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뭐 구매한다고 해도 우리의 국방력이 되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의 경제적 부담으로 볼 땐 또 경제적 부담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 우리 네. 국방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무기 구매가 얼마나 늘어나는 그런 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국방비 예산 증액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나토에 속해 있는 EU 국가들을 보면 특히 EU 국가들 중에서 소위 진보 성향의 국가 정상이 있는 덴마크나 영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방비 예산 증액에 나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 이제 미국이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라든지 특히 군사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미국의 고립주의의 강화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은 너무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세계 곳곳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뭐 설령 우리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국방 안보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느슨해져 버렸을 경우 우리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대폭 한국 정부가 양보를 했던 만큼 이게 지나친 규모로 번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연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그 부분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도 이렇게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국방이나 이런 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지시켰었어야 된다. 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과 연계가 필요하고 또 나토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국방을 또 많이 했던 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충분하게 미국 정부에 주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 협상에서 분명히 그 우리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어떤 무기 구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죠. 나토도 5%까지 증액을 했고 우리나라는 GDP의 3.5% 증액을 이제 합의문에 적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국방비라는 게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기 개발도 하고 우리 군인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또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시장에 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이제 다만 35조 원의 미국 무기를 이제 구매하기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투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폭격기나 전투기가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지만 요즘엔 드론 같은 거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군수산업 기업에 너무 좀 끌려다닐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0월 말일을 하루 앞둔 목요일 퇴근길, 퇴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여의하류 쪽 정체 통과에만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다시 양화대교부터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잠실 쪽 한때 2개 차로를 막고 있던 가양대교 부근의 고장난 화물차 이제 4차로와 갓길로 옮겨졌지만요. 행주대교부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후 사고가 있던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도 긴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양양선 양양 쪽 설악 부근의 정체 2차로 작업 때문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론 서석터널 1, 2차로가 모두 사고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행치령 터널 부근부터 정체 극심하고 이후 덕소 3패부터 서울시내 진입 답답합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송내를 중심으로 한 번에 17km 구간에서 이후 판교에서 구리 방향도 상일과 별내부터 사패산 터널 쪽으로 한 번에 17km 구간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우리가 제법 했으니까 모레 11월 1일이죠. 한중 정상회담 열립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신지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짤막하게 한번 전망을 해주세요. 하나는 과연 어떤 게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시는지 플러스 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북한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쾌감이랄까 어떤 그 간접적인 멘트라도 있을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알고 네.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거론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중국에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중국이 그걸 막 맞보복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윤석열 정부도 겪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하고도 틀어지게 되면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뭐 한국을 미국과 중국 중간 정도에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쪽 미국과의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네. 한중 관계가 좀 계속 악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데 가까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친미 행보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역으로 이용해서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로 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근본적, 기본적 현실로 인정하고 접근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회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실 윤주진 의원님 뭐 무역이라든지 경제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동맹 현대화인가요? 거기에 하면은 조금 더 폭넓게 타이완 문제까지도 동맹들이 같이 뭐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을 좀 압박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는 김에 우리나라 쪽에 하나의 중국 원칙 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약간 그 간접적인 압박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중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저돌적이고 훨씬 더 통제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착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이 과거에 뭐 한한령이라든지 사드 보복 같은 네. 그런 상당히 좀 유치하고 비겁한 무역 보복이나 경제 보복을 하기에는 지금 중국도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인도, 타이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전부 다 이제 점점점 중국을 둘러싸서 봉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한국이라도 조금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이 워낙에 이제 러시아와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북한을 보호해주고 비호해주는 그런 지금 위치도 아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더더욱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핵잠수함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특히 마스가에 대해서 중국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다시 강해지는 것을 결코 중국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서 제2의 사드 보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요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제 오늘 열리는데 자 전임 이시바 총리와 비교하면 신임 총리 다카이치 신임 총리 상당히 우파 성향 강합니다. 그래서 과연 셔틀 외교 이어갈 수 있을까? 좀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아니다. 그건 뭐 지나친 우려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저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네. 총리 되기 전에 보였던 모습하고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리인 것이고 보통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도 네. 총리가 되고 나면은 복물공납 정도 수준으로 뒤로 물러서고는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 문제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네.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방 또 총리가 됐고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한일 간의 역사적인 갈등 소재가 지금 좀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네네. 예, 이게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네네. 뭐 전임 정부 때 강제 동원 문제를 아주 거칠게 묻어버린 윤석열 정부 행보도 있었고, 근데 이재명 정부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대일 강경 행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뭐 한국한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이럴 것은 없다는 것이고, 네. 또 국내적으로 일본 국내적으로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좀 흔들릴 때 국내 시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네. 네, 이시바 시게루를 지킨다는 취지의 시위였어요. 그만큼 일본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극우적인 성향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될 과제도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당분간 뭐 특별하게 나쁜 소재가 낄 것 같지는 않고 네. 셔틀 외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윤준진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을 깨고 상당히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내부적으로도 정적을 많이 포섭하고 인사도 되게 적절하게 균형 있게 안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되기 전과 되기 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마당에 여자 아베다 이런 그 브랜드를 갖고 됐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점에서 특히 뭐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갖고 어떤 마찰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 굳이 본인의 어떤 우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사실은 좀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강대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과 여러 가지 수출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시원한 거 한 잔 같이 하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국내 정치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 앞에서 긴급 의총 열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입니다.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꿰어 맞추겠다는 조작 수사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자, 지금 아주 흥분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자, 추경호 의원은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엮으려는 불순한 시도다. 자, 이런 그 추경호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과 국민의힘 반발. 김수민 네.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추경호 의원 혐의는 수사를 통해서 아직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 사이에 수사하는 도중에 무서운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도 더 힘을 받고 나중에 만약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을 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은 입게 되는 건데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해왔던 행보의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 참여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 수습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물론 이 수사에 쟁점은 있습니다. 뭐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오히려 그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 행적들을 보면 또 당사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계엄 표결을 해제 표결을 늦춰달라. 물론 이거는 본인들도 표결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날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의원이 해왔던 행보를 통해서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 내란 청산 행보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점을 좀 인식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 이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고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과연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만약에 그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추경호 의원 혐의와 무관하게 예. 이거는 내 정당 해산을 청구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그래요? 것이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는데 일단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석기 회합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석기 회합은
통합진보당 자체가 소수파고 이석기 씨도 통합진보당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석기 회합에 이석기라고 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 주요 인사가 참여를 했고 또 이석기 회합에 대한 당의 옹호 태도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석기 회합은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정당 해산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내란을 일으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던 중요 지위가 있거니와 그 이후에 당의 옹호 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저는 내란 옹호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해산 청구를 해보려면 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것 같은데 제 기준에 비해서는 민주당 기준이 느슨하고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위 이 점으로 좀 리트머스 시험지를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윤주진 의원님 통합진보당 해산과 제1야당 집권도 여러 번 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배출했던 여기에 해산을 같은 잣대 놓고 하는 건 좀 무리라는 뭐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인 게요. 통합진보당은 그 자체의 강령에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활동 방향과 철학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소환이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은즉슨 특검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했었어야죠.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보면 보좌역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가장 최고의 당직자, 최고위의 당직자인데 그 이건용 보좌역이 본인도 수사를 받고 왔나 봐요. 내가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오히려 라특검들이 제시했던 자료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경호 대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는 처음에는 마치 추경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특검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사후에 계엄 해제를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그조차도 특검이 내세우는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른바 지라시 아니면 어떤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거의 힘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 잠깐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국감기간에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가지고 이제 뭐 축의금이 어떠니 돌려주니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뭐 비판 보도 차단 문의 논란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특정 기자라든지 그래서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의외로. 자, 김수민 위원님.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도 고민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마냥 그냥 옹호하고 수호하는 이런 행보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그래요? 왜요? 일단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축의금이 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있고 국회의원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결혼식 안내를 할 때 화환이라든지 축의금 사절한다, 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딸이 이제 해명글을 올렸는데 근데 해명이 부분적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이라는 국감 기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결혼식을 2번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단코 하지 않았다. 2024년 8월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SNS에 뜬 적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그렇다고 2번 한 건 아니었다. 근데 시간에 대한 해명은 됐는데 그럼 공간 국회에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시간은 뭐 10월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하필 국감 기간인데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특히 아이디를 신청할 때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신청한 것이 됐기 때문에 일단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딸이 다 주도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에 금이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수백만 원의 축의금도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심지어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마냥 좀 두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윤주진 의원님 보니까 저 진보 언론들에서 또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진보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설을 썼고 여러 단체에서도 이제 사퇴 거취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최민희 위원장이 가방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무도하게 가방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거의 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도였고 정말 편파적으로 가방위가 거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의 난장판으로 계속 운영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회의를 주재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쉴드를 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국감 중에 피감 기관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기간에 국회 한복판에서 가족 결혼식을 가졌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처음에는 뭐 본인이 양자역하고 공부하나 그랬다. 딸 결혼식도 몰랐다. 정말 황당무계한 변명들을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 분노의 임계치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일 것이고 아마 본인이 버틴다면은 결국은 정청래 지도부가 아마 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윤이는 오늘도 이른 새벽 책상 앞에 앉습니다.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또 한 번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고3 겨울,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에 들어갔지만 암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었고 나윤이 역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요. 힘겹고 고된 현실이지만 나윤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수능에 도전합니다. 약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나윤이. 오늘도 어린 동생들과 아픈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간절한 꿈 하나로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나윤이에게 여러분이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과 겨울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글피부터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와 충청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짙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계속해서 흐리겠고요. 내일도 날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밤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 서해안 쪽에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우량이 서해 5도 쪽 5에서 30mm, 경기 서해안과 더불어 남부 지역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소량의 가을비다운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등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19도, 강릉 대전 18도 등 예년 수준 되겠습니다. 17도에서 22도
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글피가 되면 공기가 급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보다 5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또 농작물 관리 또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세계가 주목해온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 모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희토류와 미국산 대두, 대중국 관세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주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와는 안보 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넉 달 만에 그동안 나오지 않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 방이 설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경호처가 공사 도면 자료 등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계 정상들의 외교 행사가 집중되는 외교 슈퍼위크를 맞아서 이번 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이런 연쇄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 또 세계 안보,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를 한다면 또 이게 뭐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예견됐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가 직전에 일본을 들려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왔잖아요.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한테는 그러니까 일본도 아주 중요한 동맹이고 대한민국도 아주 중요한 동맹인데 그 두 가지 어떻게 좀 차이가 났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총리 바로 직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미숙한 점이 좀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세부적인 이행 사항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한 반면에 네네. 일본 이시바 총리가 5,500억 달러 사인을 한 다음에 이번에도 다시 합의한 다음에 그냥 사인해 버렸거든요. 네. 디테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분야에 네. 이미 돼 있고 2,000억 달러도 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우리가 최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합의니까 뭐 일본에서 벌써 이제 불만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기중심적이지만 네. 이 의전에서의 결례, 일왕에 대한 결례, 또 그 의전 사회에서의 결례 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여자 아베라고 그러지만 본인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번에 머린원 헬기를 미 대통령 타고 네.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 내려서 다카이 총리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환호하고 뭐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네, 네, 봤습니다. 예, 아베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아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함정이 이즈모급 수송함, 우리 치면 이제 상륙모함인데 네. 사실상 경항모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론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힘과 미국의 힘이 합쳐지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미숙했다. 네. 그리고 무역 협상도 반면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고 나름 선방했고 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그런 큰 결례가 없었죠. 그렇게 보면은 뭐 네네. 비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우위라고 볼 수가 있죠. 나름 선방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협상이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뭐 정상회담 할 때 두 정상의 워딩만 보면 오늘 무슨 합의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덜컥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합의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 가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한다. 이 부분도 뭐 미국이 3천억 달러 뭐 선불로 해라 이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가 선방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정부가 7월 달에 얘기했던 거의 10배입니다. 10배고 한 해 뭐 200억 달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통화 스와프란 어떤 환율 금융 안정, 외환 안정 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게 네. 정상적인 국가 간의 합의라면은 문제가 많은 합의죠. 그렇죠. 예. 사실은 빵점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2천억 달러 가져다가 수익은 5대5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일종의 강도와의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네. 지금 FTA도 깨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세계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의 선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첫 번째. 네. 그리고 200억 불이 매년 200억 불이 아니고 맥시멈 200억 불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10년인데 지금 약정 기한이 2029년 1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매년 200억이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트럼피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미국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3년하고 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도 아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불합리한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방했다라는 네. 거고 향후에 또 변동 가능성. 왜냐하면 또 뭐가 위험하냐면 네. FTA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비준하고 국가가 체결하고 위에까지 비준한 FTA까지 깨는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합의문이 없네 뭐 이러지만 합의문이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는 여전히 그럼요. 상존한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을 좀 무사히 넘었다. 네. 그 관문을 좀 잘 넘었다 이거지. 음. 향후에도 불확실성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약간 위험 요인이랄까 우리가 우려 섞인 눈으로 아주 신중히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서 일본과 비교해서 어떠냐. 일본 같은 기축통화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금융 안정 방안이라든지 외환 안정 방안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6,500억 달러 얘기도 나온다. 다 합하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밖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쌀 소고기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100% 개방됐다 그러면 야 이게 그 약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무슨 혹시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향후 우리가 좀 가장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주목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챙겨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는 우리가 미국의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오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예. 그다음에 쌀은 개방해봤자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푼돈이거든요. 그걸 왜 꺼내냐면 네. 그건 우리한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휘발성이 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지. 네. 그걸 관찰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미국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럼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 규모로 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양측이 뭐 이면 뭐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젠간 드러날 텐데. 네. 양측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합의문 없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원래 외교적인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으로 보면 된다. 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협상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로터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픈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가장 주목됐던 부분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부분.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건조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인이란 표현 써서 이게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한국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쓰면서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뭐 한화가 건조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하나 거거든요. 지분이 네. 100%. 네네. 그다음 잠수함 건조 기술 하나가 하나는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더 앞섭니다. 네. 그 현대 대우조선이랑 그다음에 하나 합치면 훨씬 더 앞서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줄 기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예. 우리가 이번에 장영실함 3,600톤급 네. 이름에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붙인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부심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건조 조선 능력, 잠수함의 건조 능력은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원자로가 필요한데 원자로를 미국이 주기로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SMR 소형 원자로 우리가 장착하기로 돼 있고 다만 미국은 지금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에 원료를 공급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연료. 예. 이 연료가 바로 우라늄 그 고농축 아니 저농축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농축 권한을 미국이 우리한테 안 줬거든요. 그걸 승인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잠수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을 그러니까 미국이 우라늄 농축된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유성락 안보실장이 KBS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 날. 네. 그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갖는 쪽 그쪽으로는 합의가 돼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축하는 권한을 왜냐하면 일본은 20% 미만 농축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 재처리 해주기로 이미 오래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해준 거니까 우리도 20% 미만 농축은 평화적이거든요. 그러면 20% 미만 농축 권한과 나아가서 그다음에 또 농축 재처리 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이. 네. 만일에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떠들어온 얘기거든요. 그건 받아야 된다. 공식적으로.
이걸 만일에 확보하게 되면은 뭐 시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 이건 단군 이래 최대 국방 이벤트, 국방 경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전략적 억제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우리 기술로 건조합니다. 원자로 우리가 개발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살리라는 거지. 뭐 미국이 건조해서 미국이 그걸 건조해 줄 여력도 없고 네. 자기들 잠수함 만들 지금 여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네. 일단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연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미국의 합의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건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동안 그 농축과, 한미 예. 원자력 협정 개정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풀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 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 한미정상회담 이전부터 당국자 뭐 일본 수준으로 갈 거다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예. 갈 걸로 보세요? 당국자 입에서 나왔거든요. 왜냐 일본이 네. 20% 미만 농축을 이미 허용해 줬고 네네. 그다음에 재처리도 허용해 줬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커스를 결성해서 영국과 미국이 네.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하도록 지금 동맹을 결성하고 추진 중인데, 그럼 한국이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이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이 있게 되니까 윈윈이다. 그렇죠. 미국은 부담 줄어들고. 예, 중국, 러시아 이런 가상 네. 또 중국, 러시아의 가상 적국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억제력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돈이 덜 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네. 미국의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해글스테스 국방장관이 네. 전작권 전환도 지금 긍정적으로 처음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추진 잠수함 이 한국 확보, 네. 이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국방력 더 키우겠다. 그다음에 그 국방비 부담 더 늘리겠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기호에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약간 그게 이제 거의 전작권 전환 환수하고도 뭐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꺼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작권, 전시작전권, 원래 네.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네.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전권이 어떻게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네. 줘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작전권은 전시작전권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어차피 우리가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거든요. 네. 핵추진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 추적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핵추진 잠수함으로 지금 이 서해는 좀 어렵습니다. 수심이 네. 낮아서 남해나 아니면 동해 같은 데를 지금 싣고 다니는데 그 말씀 했잖아요. 어제 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잠수함 투사하는 게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는데 핵무기도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우리가 최소한의 억제력인 핵추진 잠수함도 계속 갖겠다는데 그걸 못 갖게 한다? 그건 설득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네. 자, 위원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싱거웠어요. 왜냐하면 예상대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큰 틀의 합의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양쪽 다 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황 관리 차원이 될 거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봉합이다? 역시나 예, 봉합이죠. 네. 이미 이 베센트 재무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미 합의를 도출했어요. 합의를. 네네. 뭐냐? 중국은 휘토류 통제 1년 유예한다. 네. 미국의 아픈 부분.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꺼냈던 보복카드 100% 관세 1년 유예한다. 네. 이게 다예요, 사실. 뭐 무슨 10% 펜타닐 관세 20%를 줄인다. 네. 그래도 45% 남거든요. 해결 안 됐거든요. 펜타닐은 아마 지금 진전이 있나 봐요. 네. 미국 가신 분들 보면은 그런 마약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약간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 10% 내려줬지만 네. 내년에 만나겠다. 아마 계속해서 왜냐 이건 한쪽이 져야 되는데 네. 한쪽이 지는 건 치명상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에서 계속 갈 거다. 만약에 어떤 이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봉합되고 가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거다. 한쪽이 완전히 쓰러지고 한쪽이 쓰러뜨리는 그런 상황은 너무 치명적이니까. 왜냐하면 맹수는요. 네. 맹수는 맹수끼리 잘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쪽을 이겨도 치명상을 본인도 있거든요.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양쪽 다 죽든지 한쪽을 이겨도 네. 본인도 치명상을 입으니까 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맹수는 맹수를 안다. 그래서 맹수끼리 안 싸운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우리가 이번 무역 전쟁 과정에서 휘토류가 정말 미국한테 치명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 간의 통상 관계도 이런 식으로 서로의 비수는 배 안에 숨긴 채 그냥 그럭저럭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히토류 1년 유예했지만 네. 그럼 히토류 호주하고 히토류 해방 맺었잖아요. 예. 히토류가 이게 전 세계에 매장돼 있다고 그러지만 1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망의 생태계가. 네네. 중국이 이걸 수십 년간 이 생태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거를 이게 단기간에 그건 절대 안 된다. 계속 그걸 정렬하고 이게 또 어마어마한 공해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그 공급망의 특성들, 정련 기술, 공급 이 체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 임기 내에 해결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미국도 중국을 맘먹고 찌를 칼이 많죠. 네. 대신 본인도 이제 상투투성이가 돼야 되니까 양쪽 다 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고 다만 트럼프 일기 때는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예기치 않는 일격으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급소를 좀 보완을 했거든요. 일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내구력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요. 자, 모레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주도권 싸움 속에서 우리에겐 어떤 요구를 할지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의제들이 정상 테이블에 올라갈까요? 일단 이번에 핵심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불편하죠. 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원인이니까 마땅히 크게 할 말이 없을 거고 본인들도 알거든요. 본인들 핵심 잠수함을 한국이 따라다니는 못한다는 걸. 그렇게 보면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기분 나빠도. 오히려 그걸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거다? 아니야. 언급은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또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는 항상 동의하는 거고요. 네네. 그 문제를 핵심 잠수함을 계속 건들면 북한이 나올 거고 그 북한이 원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지금 큰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은 세계 질서의 빈틈을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중단한 쪽에 중국이 원조를 한다든지 지난 9월 말에 유엔 총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이고 유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 오히려 유엔의 협력과 연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청정 에너지 이런 걸 더 강조했거든요. 근데 우리와 미국은 이제 동맹인데 우리 쪽을 파고들 만한 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조지아 사태부터 이 관세 사태부터 지금 아마 미국에 대한 감정이 가장 상처가 클 거래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실용외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 누구나 만난다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그 한미 관계의 이격을 파고들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시 주석이 한중 관계 11년 만에 와서 싸울 일이 없죠. 기분 나빠도. 거기다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9월 3일 베이징 가고 리창 총리 평양 10월 10일 갔지만 서열 2위. 중국의 서열 2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열 1위가 지금 경주에 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이 또 회복했지만 아마 한국과 또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더 모색할 거다.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미일 연대 지금 계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미일연대 강하니까 니네들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한미일연대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를 좀 끌어달리려고 할 거니까 조금 기분 뭐 나쁜 뼈에 있는 소리가 좀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한일 정상도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된 이후에 과연 그 이시바 총리 시절처럼 이게 관계가 이렇게 좀 부드러울까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자, 다카이치 총리 시대 한일 관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할 때까지는 이제 화장실 급했던 상황이고요. 네. 좀 갔다 오고 나서는 좀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더니 뭐 나 김치 먹는다, 네. 한국 화장품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도 동병상련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다카이치가 단명 원포인트 릴리프 네. 그런 투수가 아니라 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하고 싸워서 이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말했거든요. 한미일 관계 네. 이시바가 만들어온 이 기시다부터 시작된 이거 계속 가져가겠다. 네.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무례한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양측이 싸워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상 최초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이 당장 선거 같은 것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당장 의회 해산할 생각도 없는 거. 네네. 그러면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먼저 싸움을 걸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제가 보기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좀 원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자,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지 거듭 밝혔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만나고 싶고 뭐 진짜 좋아하고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요번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요건 짧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 김 위원장의 상처가 너무 컸죠. 2019년 6월 하노이 노딜. 예.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아무런 합의 없는 그냥 이벤트. 네. 나오고는 싶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좀 더 명분과 형식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몸값을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속셈으로 보이고 언젠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러시아 양해구하고 이럴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북한은 뭐 무슨 뭐 중국 시진핑 러시아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그러나 북러 밀착이나 네. 북중 관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내부가 어수선하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게 되면 북한은 제재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할까요? 어떤 부분에 주력할까요? 지금 트럼프 뭐 대통령은 핵과 제재 이겁니까? 예, 뉴클리어 파워다. 네. 핵보유 인정하는 듯한 네. 발언을 했고 제재 문제 이거 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위원님 이게 또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제재 이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데 그래도 트럼프 혼자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게 인정한다 이런 말 못해요. 네. 뉴클리어 파워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고요. 그러나 초기 합의 네. 지금 미국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하려고 김정은 정권이 무진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 더 이상 개발 안 할게 이게 중단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중단, 축소,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게 그겁니다. 원래 이제 중단이 동결이라는 건데 그것도 강해서 중단으로 줄였는데 네. 만일에 중단시키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중단만 하면 비핵화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 3단계 해법 중단 단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비핵화 입장을 우리는 견제해야 되고 예. 북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입구 형성의 합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보라든지 경제 실익이라든지 이거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 어떤 포인트 어떤 점들에 주목해서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진핑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네. 지금은 강력한 동맹이나 진영이 존재하자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국익 우선의 저는 그건 코리아 이니시티브. 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걸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그러는데 네. 실용외교의 결과는 이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에 네.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에이펙에 온 기업인 중에 가장 화제 기업인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자, 근데 의외의 일정이 오늘 저녁인가요? 있더라고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삼성동에서 치맥? 네, 맞습니다. 자리를 아니 좋은 음식점 안 가고 왜 치맥을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에이펙 참석차 15년 만에 방한한 건데요.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네. 오늘 저녁에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선 반도체를 비롯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의 SDB, 로보틱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인공지능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29일 현지 시간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한때 211.6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네.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5조를 넘었군요. 네, 이게 바로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명목 GDP인 5조 100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게 불과 석 달 전엔 4조 달러였는데 시총이 1조 달러가 늘어난 건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에 12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7% 급등했고요. 네. S&P 500 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분 가운데 약 20%가 엔비디아 기여로 분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문을 들으니까 그 오늘 치맥 자리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되게 이제 그 호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일종의 한류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말씀드린 젠슨왕 CEO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AI 버블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젠슨왕 CEO가 워싱턴에서 열린 GTC,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요. AI 버블 우려는 근거가 없다라면서 AI 칩 수요와 파트너십을 자신 있게 제시한 건데요. 네. 현재 주문만으로도 향후 몇 분기 동안 5천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도 네.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네. 엔비디아는 이날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블랙웰 GPU 1만 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기로도 했고요. 또 핀란드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6세대 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버와는 자율주행차를, 인텔과는 50억 달러를 투자해 AI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엔비디아의 다음 파트너가 누가 될까 로 옮겨갔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AI 버블 가능성도 이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월가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거품이 아닌 실적 기반의 상승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긴 하는데요. 네. 외신에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 달러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총합보다 크다면서 AI 산업이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AI 혁신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회의론도 남아 있습니다. 네. AI 투자 열풍이 뭐 닷컴 버블처럼 꺼질 수 있다는 우려라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미 전 세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AI 생태계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반도체, 뭐 자율주행, 슈퍼컴퓨팅, 로보티스 같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이라면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더라도 네. 상승세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현대제철이 로봇개라는 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로봇개 투입 배경은 뭔지 또 이에 대한 노동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제철에서 지난 8월부터 로봇개를 공장 내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 장비로 도입한 건데요. 네. 회사 측에서는 이걸 두고 안전을 위한 혁신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개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점검한다라는 건데요. 뭐 인공지능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작업자가 안전모나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노동자들은 감시 도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현장 노동자들은 로봇개가 설비보다 사람을 더 자주 비춘다면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촬영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뿐 이 실제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회사는 안전 확보 위한 조치다. 반면에 현장 노동자들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윤 기자 보시기에 실제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노동자들은 로봇개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 노동자는 로봇개에 쓰는 돈을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장은 냉난방 장치가 없고 휴게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에는 당진 원료 공장에서 작업장 붕괴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직후 안전 확보 없이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 점검 업무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노조는 이걸 두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로봇으로 감시만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를 탓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사와 노조의 입장차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뭐 갈등의 원인 이거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당연하게 갈등의 본질은 안전관리와 좀 노동 감시의 경계에 있는 건데요. 네. 현대제철은 로봇개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기술적인 보완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를 했고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기계가 위험을 외주화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로봇개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로봇이 촬영한 영상으로 노동자의 과실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현장에서 로봇이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작업 동선에 좀 방해가 되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인권 침해와 안전 역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이주 노동자 얘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건은 28일 오후 대구 성서산업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 대구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 사무소 등 정부 단속 인력이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단속을 좀 벌이고 있었거든요. 단속은 오후 4시에 종료가 됐는데 출입국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고용 확인서 진구를 마친 뒤 오후 6시 10분쯤 철수했습니다. 근데 불과 20분에서 30분 뒤에 공장 내부에서 베트남 출신
출신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네. A씨는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입국 후 성서공단 내 공장에서 일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확인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단속 과정에서 좀 과잉 대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 노조는 이번 사건을 정부의 폭력적 단속이 부른 비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민주노총 이게 대구 지역 본부는 사망 당시 A 씨가 다량 출혈과 뇌 손상이 확인이 돼서 추락사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폭력적인 합동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는 사망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단속 정책이 이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좀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특히 정부와 사용자는 평소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다가 국제 행사가 다가오면 이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면서 이게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단속이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라는 비판인 건데요. 네. 불법인 사람은 없다면서 단기 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이들을 미등록 상태로 내몰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지금 뭐 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들도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당일 단속은 예정된 절차에 진행이 됐고 네. 6시 10분에 모든 인력이 철수한 뒤 발생한 사건이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이제 노동계는 정부가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무리한 단속을 벌였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일 대구 오늘 그러니까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정부 합동 단속을 중단하고 사망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 뭐 이주 노동자 인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선보였습니다.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천안 지역 교차로 4곳에 네. 예지형 보행자 안전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설정해야 해서 네. 길을 건너지 않는 행인에게도 경보가 울리거나 차도 일부 구간이 감지되지 않는 등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TV와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 AI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요. 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2초 안에 도로 영역 지도를 자동 생성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을 식별하는 겁니다. 특히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횡단보도 진입하기 3초 전부터 네. 운전자에게 위험 신호를 전광판으로 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 4차전 지금 한화 홈구장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어제 3차전에서 이제 기세 회생했습니다. 4차전 승리로 9분 응선 오르려는 삼성 그리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한화. 그야말로 4승 결단 총력전이에요. 특히 한화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라인업만 봐도 어제 폰세 나와서 물론 뭐 폰세 선수가 잘 막아줘서 이긴 했지만 그래서 네. 원투펀치인 오늘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하고요. 어제 대전에서 진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네. 99년 롯데와의 4차전 이후 무려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네. 한화 팀 자체도 그렇고 팬들한테는 정말 역사적인 승리였거든요. 근데 어제 뭐 가슴 조이면서 보셨겠죠. 8회전까지. 네네. 그 화면 가득했던 약속의 8회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을 조였겠어요. 그래서 사실 부진했던 심우준 선수의 빗맞은 안타가
3루수를 키를 딱 넘어가면서 묘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아마 한화 팬들 같았으면 그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슈퍼 슬러머로 네. 차곡차곡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다음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김서현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김서현 선수가 8회 마운드에 올라와서 네. 폭투를 하나 던져서 한 점을 줄 때만 해도 그 1차전의 악몽? 예, 그리고 예. 가슴 조이는 예. 그 팬들의 심정. 그런데 이제 9회에 다행히 막아냈고 네.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불펜에 들어간 이제 더그아웃에 들어간 그 김서현 선수를 응원하는 하나 팬들의 마음. 경기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김경문 감독이 김서현 선수가 올라와야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서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계속 기용하는 거다 했는데 어제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써졌고요. 그런 경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총력전을 펼쳐서 2대2 무승부를 만들려는 한화. 그리고 3승 1패로 1위 구치에 들어가려는 LG. 네. 사실 뭐 총력전인데 이미 KBS, ETV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전에 사실 이제 김경문 감독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안타 어떻게 생각하냐, 심우준. 그야말로 FA로 모셔왔는데 그동안 활약이 미흡했는데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그 안타를 쳐줘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 넣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김서현 선수 오늘도 나올 수 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몸도 괜찮았고 근데 어제 정말 그 선수가 그동안 심한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입었는데 어제 경기로 좀 회복돼서 앞으로 좀 잘 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또 LG 선발도 만만치 않아요. 치리노스 선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화 선수들의 모든 집중력은 어떻게 5회 이전에 치리노스를 공략을 해서 내려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모든 뭐 김서현 선수를 포함한 심지어 유현진 선수까지도 아마 대기를 할 겁니다. 네. 아마 가보겠다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1회라서 그런데 한 2, 3회쯤 지나면 또 과연 또 약속의 8회에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로선 또 가슴 찰렁한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2회 인필드 플라이 판정 때문에 하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인필드 플라이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2회 말에 선취득점 올리는 상황에서 근데 참 그 야구 규칙 40조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잡을 수 있는 플레이. 그걸 이제 선언하느냐 마냐는 또 심판 재량에. 근데 어제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삼루심이 공이 떴을 때 손이 올라갈 뻔하다가 주춤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도 애매했다 이거죠. 예, 정작 선언해야 할 이루심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오지환이라는 선수의 판단력이 대단한 거예요. 콜이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떨어뜨려서 고의 낙구해서 둘 다 잡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2루 던져서 포스아웃 시키고 이제 2루와 3루 사이에 이제 있었던 주자를 결국은 런다운에서 아웃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자 1, 2루의 주자를 다 지워버리는. 그러고 보면 참 영리한 플레이인데 근데 그게 정말 왜 뭐 그런 플레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극적이냐 그런데 만약에 어제 흐름을 놓쳐서 하나가 3연패를 당했다. 그러면 아직 프로야구 역사에 1, 2, 3차전을 지고 역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가 내일 오늘이죠. 오늘 4차전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기회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LG나 하나 팬이 아니더라도 한국 시리즈 전체로 보면 그죠? 뭔가 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한화 너무나 오래간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다행히 역전을 시켜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근데 김경문 감독도 스스로 그랬어요. 뭐 처음에는 좀 억울했는데 나가서 그 그림을 보니까 좀 애매하긴 했다. 그래서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에선 토론토가 LA 다저스의 3승 2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차전 보니까요.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 뒤쪽에 LA 다저스가 18이닝 6시간 39분 대혈투 여기서 승리를 했거든요. 야, 그냥 이제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많았을 텐데 내일이 또 두 경기를 내줘가지고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게 대혈투의 후유증인가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타니가 만들어놓은 만화 야구가 결국은 이제 그 피로 야구는 떼지는 방전 야구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근데 오늘 이제 6대1로 이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승 2패로 토론토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난 3차전을 보면 18이닝 그러니까 두 경기를 한 거예요. 더블 헤더를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좀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 경기를 보다가 5대5 상황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뭐 이런 하고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와서 거의 3시가 넘은 상황이었는데 네. 다시 중계방송을 트니까 아직도 5대5 상황에서 계속 횟수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지 시간으로 야 바꿔봐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21분만 지났으면 1박 2일 경기가 될 뻔했어요. 그래요. 네. 1박 2일까지는 안 갔군요. 아니 근데 또 놀라운 게 오타니의 9출루, 네. 9출루. 그날 홈런 2개, 안타 2개, 그다음에 사사구 4개, 고의사구에다가 사사구 5개, 9번을 출루를 한 거죠. 근데 9번 타석에 들어서서 100% 출루한 대기록을 세워서 제가 보기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오타니가 만든 또 하나의 만화 야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혈투를 펼쳐서 그런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2패를 당해서. 근데 토론토는 이제 남은 한 경기만 이기면 92년, 93년에 의해서 통산 3번째 월드시리즈를 우승하게 되고요. 창단 첫, 그러니까 지난해 우승하고 올해 이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LA 다저스 안방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6차전에서 한번 반전을 만들지 않는다면 홈에서 하거든요. 근데 반전 안 만들면 오타니가 그동안 쌓아온 홈런 치고 또 이 경기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 선발로 등판을 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기록들이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뭐라 할 거예요? 미완의 스토리? 거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6차전에서는 LA 다저스가 좀 반전을 하고 결국 7차전에서 토론토와 LA 다저스가 진짜 진검승부를 펼쳐서 야구사의 길이 남을 그러니까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7차전이 1박 2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좀 아쉬운 건 우리 이제 김혜성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1박 2일 승부가 가면 김혜성 선수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승 반지를 낄 때 좀 덜 뻘쭘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구냐 만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어떤 스토리를 어떤 역사를 또 써갈지 봐야겠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오스틴과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치렀습니다. 어떤 활약 펼쳤습니까? 골은 못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골은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됐는데요.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인데 사실 뭐 평가를 보게 되면 그냥 존재감 자체가 두드러졌다.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쫓아다니다가 다른 선수를 못 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MLS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희하고 다르게 1라운드부터 3전 2선승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였는데 지난 2번의 정규리그에서 1대0, 1대0 2번을 졌었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였는데 승리를 거뒀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않고 승리를 거뒀는데 전반 20분에 사실 그 홀링세드 선수가 좌측 공간을 파고들면서 그 크로스를 컷백 크로스를 할 때만 해도 그냥 막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책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LAFC가 먼저 한 골을 넣었고 근데 후반 18분에 동점골을 내줬는데 후반 34분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고 부안가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수비 맞고 공이 떴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공을 달려 들어가던 오르다즈 선수가 받아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찬 것처럼 정말 날카롭고 깨끗한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경기는 2대1로 일단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월 3일에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겨서 이제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간 다음에 벌써 뭐 10경기에 정규리그에서 9골 넣고 또 이렇게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기 때문에 요즘 뭐 흔히 메시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올해 성적을 잘 거둔다면 그 기운이 그대로 북중미 월드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러 경기장을 누비면서 큰 활약을 펼치는 게 대표팀 전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의 기록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튼 올해 그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면서 팬들은 볼거리도 많아졌고 또 이야기도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프로축구에선 인천이 2부 리그 강등 1년 만에 이제 승격하게 되는데 승격뿐만이 아니고 K리그 2 시상식도 이제 싹쓸이할 기세라면서요. 사실 경남하고 경기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했는가 싶었는데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무고사 선수는 현재 20골로 득점 1위. 2위 성남의 후이즈 선수가 16골이니까 사실상 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윤정환 감독은 감독상 유력합니다. 근데 지난해 강원도를 준우승시킨 1부 리그 강원 준우승시키면서 한 번 감독상 받았고 이번엔 2부 리그에서 우승시키면서
감독상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승을 만드는 우승 제조기 또 팀을 승격시켰기 때문에 승격 제조기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레소라는 선수가 있는데 도움 10개입니다. 한 개 차 2위인데 또 나머지 경기 잘 풀면 이 선수 될 것 같고 네. 또 아무래도 무고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리그 MVP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가 보면 우승 한번 하고 승격하고 상들을 많이 받고 내년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리그에 옮길 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칠지 과연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가 프랑스 오픈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올해 9번째 우승이요. 네, 9번째 우승입니다. 10대회 나가서 9번째 우승. 한 번은 이제 그때 코리아 오픈에서 일본 선수한테 우승을 한번 내준 적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면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게 올해 남은 대회가 2개거든요. 11월에 호주 오픈, 12월에 월드 투어 파이널. 네. 근데 만약 2개를 다 우승하게 되면 현재 2019년에 일본의 모모타 겐토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한 시즌 11번 우승한 기록이 있어요. 네. 그 선수가 남자부 11번, 만약에 우리 안세영 선수가 이기면 여자부 11번. 아, 여자분은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남녀 선수가 동등한 기록을 나눠 갖는 그런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안세영 보유국입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이번 주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K리그 직행 기회를 놓친 수원. 네. 수원이 지금 그 2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체 그 일부 리그에서는 어떤 팀이랑 상대하게 되는 거야. 이런 관심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면 8위 안양, 9위 울산하고가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갖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12위 대구, 또 10위 수원 갖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 리그 2에서 올라가는 2부 리그에서 올라가는 팀의 상대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네. 그리고 울산 현대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는 전북 현대가 승강제 가서 올해 우승했잖아요. 네네. 근데 3번이나 우승했던 울산 현대가 이번에는 강등권을 다투는 이런 상황이 빚어져서 현대가의 엇갈리는 운명과 명팀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K리그의 이런 치열한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면 축구 보는 재미 2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스팅의 Fields of Gold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